윤장현 전 시장, 정말 권양숙 여사라는 말에 보이스피싱범에 깜빡 속아 넘어갔다는 얘기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더 놀라운 얘기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해 12월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여성이요. 윤장현 전 광역시장을 포함한 지역 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메시지 내용은 저 권양숙입니다. 딸 사업 문제로 5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꼭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평소 이 윤장현 전 광역시장은 권양숙 여사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해보는데 네. 당시 이 여성은 경상도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권양숙 여사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후에도 이 여성의 행보가 더 대담해졌다고 합니다. 네. 이 보이스피싱범한테 어떻게 깜빡 속아 넘어갔지 하셨던 분들은 이 얘기 들으시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실지는 몰라요. 그 문자를 보고 설마일까 하고 전화해 봤더니 저 권양숙입니다라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거의 비슷했대요. 평소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던 윤 전 시장 입장에서는 진짜 만나보구나 했을 텐데 임준태 교수님, 이 사람이요, 그것도 모자라서 윤장현 전 시장을 직접 찾아갔다면서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 권영숙 여사를 그 사칭하는 네. 그 문자 메시지, 소위 말해서 이제 보이스피싱 쪽이었는데 네. 조금 더 그 대담해지면서 실제 이제 윤장현 그 시장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당시에는 현재 시장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전 시장입니다만. 네. 예, 그 당시 그러니까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혼외 자식이었던 거, 노 대통령의 뭐 네. 혼외 자식이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대로 제 경제적인 뭐 상황이 어려우니까 네. 뭐 도와줘야 된다. 또 취직을 또 알선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그 사기범에 네. 자기 아들과 딸을 뭐 강주시에서 자치단체 산하기관 네. 또는 뭐 강주에 있는 모 사립 중학교의 어떤 그 기관제 교사 이런 네. 식으로 취업을 이제 알선을 하하. 뭐 청탁을 이제 한 그런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을 무슨 배포로 윤 전 시장을 직접 찾아갈까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여기에도 먼저 문자 메시지가 등장한답니다. 저 권양숙인데요. 노 전 대통령의 혼외 자식 남매가 광주에 살고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좀 도와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윤장현 전 시장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지인을 보내겠으니 잘 좀 도와달라 하면서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보이스피싱을 직접 윤장현 당시 현재 시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지난해 12월이니까요.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뒤에 정말 겁도 없죠. 직접 시장실을 찾아가서 윤장현 시장을 만납니다. 제가 바로 권 여사님이 말한 그 지인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데 이게요. 알고 봤더니 어떻게 이 전화를 이 사람 할 때는 번호가 다르고 이 사람 할 때는 번호가 다르고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사람이 그러면 전화기를 여러 대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본인의 전화기뿐만 아니라 네. 본인의 어머니 전화번호까지도 사용하면서 여러 전화번호로 본인이 여러 명인 척 행동을 한 아하. 것이죠. 하면서 본인의 딸과 아들을 취업 청탁을 하는데 네. 이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여러 명으로 1인 다역을 한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아하. 본인의 딸을 광주시 산하기관에 있는 광주시 한 모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취업을 청탁을 했는데 네. 이 취업을 청탁을 할 때 해당 학교에 또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면서 본인이 권 여사를 또 자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그 교사가 노 대통령의 딸이다. 즉 혼의 자식이다. 이 모든 것이 운명이라며 전화를 걸어서 또 우는 행세를 합니다. 네. 또 본인의 아들은 처음에는 원래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광주시 산하기관에 단기 계약 형식으로 근무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계약직으로 하려는 게 아니었고요. 원래는 정직원으로 채용을 시키고 싶었어요. 아하. 그래서 윤 전 시장이 부탁을 해서 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달라라고 처음엔 네. 요구를 합니다. 아하. 하지만 그 당시엔 채용 비리 같은 것들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당 그 산하기관에서 그것은 좀 어렵다라고 네. 해서 어쩔 수 없이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고요.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경찰은 산하기관과 학교에 압수수색을 펼쳐서 관련 아하. 서류들을 분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지금 언론들이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는데요. 더 기가 막힌 내용이 터져 나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금까지는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애초에 권양숙 여사 행세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는 진행세를 하면서 윤장현 당시 시장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1인 2역에만 그쳤던 이 보이스피싱범의 사기극이 더 있다면서요, 역할극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뭔가 조금 석연치가 않았나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 40대 여성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을 하면서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취업 부탁을 들어줬던, 즉 아들의 취업 부탁을 들어줬던 학교법인의 대표와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의심을 한 겁니다. 권양숙 여사가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의심이 된 거예요. 의심이 돼서 5억 원이 보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급해졌겠죠, 마음이. 네. 그러니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행세까지 하는 겁니다. 허허. 현직 대통령 행세를 해요. 하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을 사칭해 문자를 보냅니다. 어떠한 네. 내용의 문자를 보내냐 하면 저 문재인입니다. 권 여사님과 통화했습니다. 허허. 권 여사 말은 제 부탁과 같습니다. 허허. 국가를 위해 결단해 주십시오. 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허허. 근데 이 사기범이 네. 그렇게 치밀하지는 못했던 것이 이 문자를 보낼 당시에 네. 문 대통령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차 평양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하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딱 사기인 것이고요. 더욱더 네.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일단 정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차 평양을 방문하던 시기였는데 그런데요, 김호인 변호사님, 지금 이 문자를 저 문재인입니다. 권 여사님하고 통화했습니다. 권 여사님 말은 부탁은 제가 한 것과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문자를 보면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보냈구나 하고 깜빡 속아 넘어갔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속았을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이 지금 이걸 믿게 되지 않은 계기가 이 신고를 한 사람이 그 윤장현 시장의 딸을 취업시켜준 네. 그 사립학교의 법인 관계자라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 이 법인 관계자한테 이 피의자 김 씨가 저 봉화의 권양숙입니다. 어허. 윤 시장님한테 연락을 받고 따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전화 통화를 해서 또 별도로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도무지 이게 믿기지가 않았던 이 사립학교 관계자가 네. 윤장현 시장한테 통화를 했는데 윤장현 시장은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네. 거기다 결정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방북 일정일 때 그 네. 전화가 왔기 때문에 아하.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첩보가 들어가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네. 상식적으로요. 여러분 상식이란 게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는데 9월입니다. 9월에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문자를 보내서 권 여사님 말은 제가 부탁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결단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 이 사립학교 재단 이사는 뭔가 이건 아니다. 뭔가 사기성이 짙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김동철 교수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구든 네. 사실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어떻게 넘어갔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사기 수법들 중에 또 재밌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네. 부드러운 대인 기술을 같이 가지고 갑니다. 아하. 자, 협박이라든지 아주 강력한 폭력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네. 정말 부드럽게 이 네.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네.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사기에서 설득의 힘, 설득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하. 이런 부분들이 기저에 깔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스스로가 느낄 때 내가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이게 걸리지 않을까? 아하. 이렇게 사실 두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두렵지 않은 이유들은 뭐냐면 네. 걸려도 상관없어. 나는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네. 경험치, 그러니까 사기의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은 아하. 한 번의 두려움이 아니고 네. 문제 없다. 그리고 전과 육범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겠죠. 하하. 알고 봤더니 전과 육범의 보이스피싱 범이었어. 근데 이걸 잡고 나니까 안 거죠. 그 전까지 아무도 몰랐고요.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데요. 임 교수님, 이 사건이 윤장현 전 시장이 이걸 경찰에 신고해서 드러난 게 아니라 주변 분들이 좀 이상해. 권 여사님이 돈을 빌린다는 게 말이 될까? 이게
소문이 흉흉하니까 경찰이 첩보를 입수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애초에 그 윤 시장이 뭐 4억 5천만 원 정도 송금한 이런 사실은 본인도 권영숙 여사라는 걸 이제 철떡같이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전혀 의심을 안 했는데 네. 이렇게 지금 그 사기 피의자 김모 씨가 이 강주 지역의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비슷한 수법으로 이렇게 이제 범행을 이제 아하. 시도하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 이제 주변에 이제 흐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이런 내용 이제 주변 정황이나 견문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네. 첩보가 입수가 되면서 아하. 저희 그 청와대 사칭 뭐 이런 네. 이제 범죄들은 네. 사실 또 경찰 입장에서 상당히 좀 빨리 대응하는 이제 그런 이제 범죄 유형입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면 윤장현 전 시장은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말이 안 되니까 안 속았는데 윤장현 전 시장은 왜 속았다고 그러던가요? 윤장현 전 시장이 얼마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하. 그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러한 사기극에 결국 속을 수밖에 없었느냐. 처음에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얘기로 지어낸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나만 혼자 알고 끝까지 비밀로 간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본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하면서 내가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었다라고 이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아하. 그리고 네네. 지금 얘기하신 거에 대한 첨언을 좀 하자면 네네. 지금 무언가를 믿고 싶어하는 심리적 욕구가 상당히 강하고요. 아하.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관계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스스로는 컸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통제력 착각 심리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 스스로가 계속 믿고 따르자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면 네. 통제력 착각의 심리가 빠진데도 결국 윤 전 시장처럼 네. 어떤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네. 계속 지속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아,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광주일보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인간 노무현의 아픔을 안고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이성이 마비된 듯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키고 싶었다고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품기고 있는데 그러면요. 김호인 변호사님. 지금 윤장현 전 시장은 자기고 보이스피싱범한테 깜빡 속아서 4억 5천만 원을 이 송금한 보이스피싱범의 피해자라고 알려졌는데 왜 검찰은 지금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그건 또? 근데 처음에 이 김 씨를 수사하다 보니까 네. 그 이 보이스피싱 사기 부분이 발각이 돼서 윤장현 시장은 피해자로 네. 이제 수사가 되었는데요. 수사를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 밝혀졌고 또 취업 알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녀들에 대한 취업 알선이 이제 법적으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아. 또 이제 그 사립학교나 광주시 산하 기관 입장에서는 또 업무방해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중요한 점이 네. 이 김 씨를 수사하다 보니까 네. 김 씨가 얘기하기를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에 이번에 나를 광주시장 후보로 추천해달라, 공천해달라 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4억 5천만 원이 네. 그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윤장현 시장이 인간 노무현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건지 네. 아니면 공천의 목적이 따로 있었던 건지가 아하. 지금 제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장현 전 시장은요, 지난해 11월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애초에 터진 다음에요, 지금 네팔로, 지난 11월입니다. 지난해 말고, 지난 11월에 이 사건이 10월에 터졌거든요.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 11월 달에 네팔로 지금 의료봉사를 가 있는 상태인데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엊그제까지, 그저 오전까지 2차 출석을 통보했는데 사실 이게 빨리 와야 되는 이유가요. 오는 13일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은 선거가 6.13, 6월 13일 날 치러졌잖아요. 6개월이 공소시효거든요. 그래서 이 공소시효 만료 전에 귀국해야 되는데 그 전에 조사받겠다는 입장은 밝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일단 만약에 최단비 변호사님, 공소시효 12월 13일 날 지나게 되면 이거 아예 그냥 이 윤장현 전 시장에 대한 어떤 직권남용 혐의 이런 거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 지금 12월 13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선법과 관련된 공소시효입니다. 그래서 네. 직권남용이랑 또 공소시효가 조금 다르고요. 아하. 설사 공선법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팔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사라든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주재하는 기간 동안에는 네. 공소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아. 그래서 공소시효와 관련된 완성 문제가 불거질 것 같지는 않고 네. 아마 윤장현 전 시장이 계속해서 출석을 통보받음에도 아직까지 이제 귀국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만 아하. 공소시효 문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는 일단 법적으로는 12월 13일이 만료가 되지만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처럼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이 수사를 계속한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거라는 또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 이참에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깔끔하게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리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또 처벌을 받을 게 있다면 또 처벌을 받는 떳떳한 자세를 보여주시는 게 한때 공직에 머물렀던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날씨가 뚝 수온유가 떨어지면서 정말 춥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걱정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11월 23일에 충북 충주시 연수동 주민센터에요. 7개의 커다란 택배 박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 박스를 열어보니까 네. 이불 20채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적은가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네. 커다란 택배 안에 이불이 들어있었는데 예쁘다 이불 그죠? 네. 문제는 이 이불을 누가 보냈는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발신인에는 네. 이불 업체와 안심번호만 적혀 있고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안심번호라는 게 요즘 휴대전화 번호 대체하는 그거잖아요. 안심번호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하. 우선 이 직원이 그 안심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해보는데 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어머니라는 분이 전화를 받습니다. 아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이가 보낸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아이가 보낸 편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일단은 송장에 적힌 안심번호를 했더니 일단 받긴 받았고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기 자세한 내용은요. 조만간 편지가 갈 거예요. 그거 읽어보시면 아세요 했는데 근데 김호인 변호사님 진짜 편지가 오긴 왔어요? 네, 편지가 왔는데 어허. 정말 뭉클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학생 본인은 5년 전에 연수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네. 최근에 본인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 장학금을 어디다 쓸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허. 저희 어르신들이 막 근처에 많이 사신다는 얘기를 듣고 네. 어르신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불을 보낸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요.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동사무소 담당자님께 저는 어르신들이 어디 사시는지 잘 모릅니다. 담당자님께서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고 지금 저 오른쪽 화면 보이시죠? 이게 진짜 손편지예요. 그 학생이 정말로 꾹꾹 눌러 써가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저 편지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요. 앞에 표현도 조금씩 다르고 어쨌든 20장을 복사한 게 아니에요. 20장을 다 일일이 이 학생이 6학년 학생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쓴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면서 어려우신 어르신들께 꼭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랬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보신 어디죠? 연수동인가요? 연수동 주민센터분 직원분들도 정말 가슴이 뭉클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린 아이가 겨울철에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편지를 또 손편지를 써서 하는 건 정말 드물죠. 그 편지 도착해서 직원들이랑 같이 봤거든요. 그 편지 보고 저희 팀장님 오시고 저희도 많이 힘이 됐죠. 반응은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어린 애가 이렇게 하냐고 엄청 좋아하시고 그냥 이렇게 기부 들어와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거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고 감동받으시고. 세상에 보세요. 아이고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보세요. 저 편지를 받아들고요. 팀장님이 이 주민복지, 사회복지 담당하는 팀장님이 우셨대요. 저도 저거 편지 받아서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김동철 교수님, 저 아이 편지 내용 아까 중간에 보니까 말미에 이게 있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해서 꼭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와, 이걸 6학년이 이런 얘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도 상당히 네, 착한 잘할 아이긴 거예요. 한데, 네네. 착한 아이긴 한데. 네. 자, 보통 이렇게 됐었을 때 이 부모의 내리교육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제가 교육을 잘 못한 건 아니지만. 자, 제가 봤을 때 그 아이의 부모님이 네. 아마 상당히 건전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리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보는데 네. 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 아, 이 아이가 감성이 상당히 따뜻한 아이구나라고 보여지지만 네.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보면 대인관계 지능이 상당히 좋고 아하. 자기 성찰 지능이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나중에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네. 그리고 목표에 대한 진취성이 좋기 때문에 네. 아마 꼭 좋은 일로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하. 칭찬해 줄 만한 것 같습니다. 임 교수님, 이 어머니는 이 주민센터 직원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설득에도 끝까지 아이 이름 밝히지 말아주세요 이랬다면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저도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요즘 네. 뭐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네. 그런 이제 학생들도 많이 자기 이름을 밝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어머니가 네. 아이의 어떤 신분을 밝히지 않도록 해서 오히려 네.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소위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은 뭐 남 모르게 그러니까요. 네. 하라는 그런 어떤 속담처럼 네. 아주 훌륭한 어떤 그 그러니까요. 모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